이 자리에 나와주신 세 분 중에 고재일 기자님, 강호진 센터장님은 이재명 후보의 우세를 예측하셨는데 예측이 약간 어긋났어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무리를 일으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정치는 생물인데 야, 선거는 요물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방송 녹화를 하고 예. 그 바로 다음 날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격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바로 사전 투표 하루 전이었단 말이죠.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정말 거기에서 이제 한번 흔들린 게 아닌가. 예. 모멘텀이 최소한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물론 이게 최종 결과에서는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단일화 합의가 당장에는 그때 이제 어쨌든 개표 결과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사전 투표부터 먼저 개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8% 많으면 10% 정도 계속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합의가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사전 투표에서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본 투표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정권 교체론 뭐 대세론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를 좀 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뭐 어쨌든 정권 교체론도 있었고 특히 이번 선거가 뭐 서울이라든가 기타 여러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민심을 굉장히 좀 정리를 하지 못한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사전 투표 당시에 또 이제 선관위원회가 좀 약간 좀 부실 투표 관리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쨌든 본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의 좀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좀 약간의 영향을 또 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은 이번에 그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사과드리고요. 마치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쨌든 또 다른 열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쫓아가긴 했는데 쫓아간 노력들이 사실은 정권 교체의 흐름을 이제 바꾸지는 못했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섰다고 느꼈는데 제가 서울 민심까지는 파악 못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판세를 있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한국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 예측하셨나요? 예, 저는 당연히 예측했죠. 두 분께서 예측 못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예측했고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4년 전 저의 선거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긴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제가 지방선거 당시에 그렇죠. 지방선거 할 때 제가 0.75%로 0.75%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새벽 3시 반까지 뜬 눈을 새고 봤는데 똑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제주도에서의 그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뭐 결과 자체가 뭐 당선이 돼서 그나마 좀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검증 안 된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뭐 무차별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희 당에서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들떠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있었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예측하지 못했는데 0.73%포인트죠. 그렇죠. 초접전 양상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의 막판 상승세, 이번 초박빙의 대선 결과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뭐 그때 이제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당의 윤석열 후보가 10% 네. 차이로 이기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했었고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거의 지금 1, 2% 지금 박빙이고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우리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이준석 대표의 블러핑인지 아니면 그 여의도 연구원이 잘못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대선에서 지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맞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신호가 좀 감지됐던 게 본 투표일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저 윤석열 당선인도 그러니까 후보도 당시 그랬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투표 독려를 굉장히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다급하게 투표 독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약간 언론에서도 약간 의외다라는 그런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혹자는 이제 뭐 선거 결과를 민심에 준엄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레토릭을 씁니다마는 저는 좀 약간 좀 달리 보는 게 이 박빙의 선거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지역이 분할이 됐고 연령대가 분할이 됐고 예. 성별이 분할이 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예.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김한국 의원님은 그 마지막 이재명 후보의 그 막판 상승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상승세에 준해서 득표 결과를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장점 내지는 단점이 많이 나왔지만 예.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9만여 표가 강남 3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이제 선거에서는 한 46만 표 정도가 이재명 후보가 많았고요. 예.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아까 우리 고재일 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층들이 얼만큼 결집했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봤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영남 같은 경우에 한 63%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요. 호남 같은 경우는 83% 정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호남 간의 대결이기도 했지만 수도권에서 이제 50%가 넘는 수도권에서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46만 표를 앞서갔지만 서울 안에서 31만 표 이걸 득표했고 나머지 영호남 대결에서 그나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방을 해서 저는 이번 대선 결과가 뭐 좀 우려됐긴 했지만 그래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호진 센터장님은 이번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뭐 선거라는 게 한 표만 이겨도 이제 승리하는 건데 예. 일단 0.7담의 의미는 저는 국민들께서 예. 정권 교체는 시켜줬지만 새로운 정권이 또 오만하거나 독선해서 안 된다는 의미 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예. 키워드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 예. 사실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해준 그런 의미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0.73%짜리 혁신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 돼야만 사실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좀 하나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호남 쪽에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이려고 했었고 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영남 쪽에 좀 뭐 사실 뭐 이재명 후보 자체가 원래 태생이 영남 태생이고 하니까 영남 쪽에 많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선거 내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되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네거티브 선거가 워낙 강하게 이제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조차 굉장히 좀 자기 확증에 빠지고 그리고 양 진영을 대표하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피커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분들이 어떤 근거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또는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하기보다는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약간 혐오와 비난의 언어들 많이 썼던 거 이런 걸 또 후보들이 각 진영의 후보들이 좀 약간 자기에게 좀 유리하도록 좀 활용을 했던 거 이런 부분은 좀 결과적으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네거티브 선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제 제기했던 이제 그 성별 갈라치기
예. 이대남 이단이 상당히 저는 불쾌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될 게 정치의 임무인데 이렇게 남녀 간의 대결을 부추기고 세대별로 갈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하는 건 저는 충분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중요한 제주의 표심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는 그 전국적인 투표 결과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52.59%, 윤석열 후보 42.69%, 10%포인트 차이로 적지 않은 차이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는 못하셨는데 부상일 변호사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예측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주가 대선 민심의 풍향계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번의 대선 결과는 제주가 풍향계의 역할을 처음으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처음으로 않을까. 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번에 진짜 그 처음으로 그 직선제 부활 이후로 처음으로 제주와 전국 민심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부상인 변호사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은 예. 그 방송 당시에 부 변호사님께서 했던 그 말씀은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신 부분은 아마 아니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뭘까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실 제주가 우리 흔히 이제 뭐 대선 풍향계 예. 우리 지난 방송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공식 자체가 사실 원래 들어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했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라는 사회가 워낙 중앙 정치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홀대받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자존감을 위해서 좀 약간 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자조 섞인 표현이 그 풍향계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국회의원 3석 그리고 뭐 제주도 의원 29명 해가지고 조직 자체는 일단 민주당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제2공항 이슈 같은 것에 더해서 이제 뭐 적극적인 선구가 좀 약간 가동이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선전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주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뭐 제주 홀대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원래 오지 않았다가 막판에 이제 투표 하루 전날 이렇게 제주 예. 유세를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보는 어떤 그 제주 홀대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또 기존부터 이제 좀 약간 민주당의 어떤 4.3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지역의 정치를 위해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를 해줬구나라는 좀 약간 그런 우군이라는 좀 인식이 도민들 정서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한국 의원님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반성부터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민주당에 저희들이 열세인 건 맞습니다. 네. 맞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그 투표율이 전국 최하입니다. 최하고 이제 우리 당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게 전국 그 판세를 뭐 10% 이상 앞서간다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결집을 안 한 것 같고요. 특히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고재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조직력이 저희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하다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라는 게 어차피 표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득표율이 떨어진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뭐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10% 가까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우리 그 제주도에서 정치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그 조직력이 앞섰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제주도에서만큼은 선거운동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죄송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선 측면이 있었고요. 실제로 뭐 지지선을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다 5배 이상 이제 많이 했었고 선거 현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약간 젊은 분위기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좀 앞섰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사실 도지사가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하다 가시는 바람에 예. 그 빈자리도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예. 이번 결과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또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의 격차가 더 컸고요. 이재명 후보의 우세. 서귀포시는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 표선면 세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거든요. 이런 지역별 차이, 도민들의 표심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제주와 관련한 어떤 공약이라든가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전선을 만들기 가장 좋은 이슈가 아마 제2공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약간 좀 강단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저 터널 얘기도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제2공항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 지점을 잘 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민주당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 자체가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성산읍 지역하고 표선면의 표심은 좀 거기서 작용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산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걸려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자읍 지역, 제주시 구자읍 지역이라든가 서귀포시 표선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제2공항 어떤 개발에 따른 어떤 그 뭐 좀 어떤 수혜 반사 이익 같은 걸 좀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들여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대정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저는 좀 원인과 결과를 좀 찾아보기가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 흔히 영어 교육 도시로 대표되는 뭐 사실 좀 어떤 나름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표심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 전까지 원인과 결과를 좀 약간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아직은 판단을 하기가 좀 약간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제주도 대선 결과를 보면 제주시에서 한 12% 정도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요.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한 4% 정도 앞섰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세 개의 우세 지역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성산포 지역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한 12% 정도 앞섰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있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그 대선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동지역 그리고 서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제2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제2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주도의 민심이 제2공항하고 같이 그 접목시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은 있겠지만 뭐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제주시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그런 득표 선거 이 자체가 뭐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43개 읍면동 가운데 이제 3개 지역을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사실 제2공항은 그 공항 예정지 편입되거나 주변의 소음 피해 지역은 당연히 반대가 많았던 것이고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제2공항이 만약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수혜 보는 지역이 인구가 워낙 많았던 거죠. 성산도 고성부터 해가지고 성산읍을 보면요. 그렇죠. 성산읍의 경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2공항 표심은 윤석열 후보로 간 것 같고 대정 지역은 사실 의외로 윤석열 후보가 많았는데 그 투표 결과 보면 투표구별로 나오는 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까 고재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영어교육도시 관련된 또 심지어 거의 영어교육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강남 3구분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파, 다음 강남, 서초 해가지고 막 그런 표심도 작용하면서 대정 지역은 또 예상 외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